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여성입니다. 자녀는 없지만 남편과 저는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도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죠. 제가 특별히 사치를 부리지 않는 성격이라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큰 욕심 없이 성실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는 겉보기에 좋았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저 역시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죠.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가끔 저희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곤 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시댁은 뭔가 형식적인 느낌으로 서로를 대한다고요. 문제가 없다기보단 서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그런 평온함에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족이라 생각했죠. 그날은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저는 잠결에 일어나 왜 그러냐고 물었죠. 이 시간에 갑자기 어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급한 일이 좀 생겼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아니, 나 다녀올게. 남편은 간단히 옷만 걸친 채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 사업 특성상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늘 있었으니까요.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날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배터리가 나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고 그날 밤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는 연락이 없었죠. 남편 사무실에도 가보았고 남편의 지인들에게 다 연락해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결국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지인들도 아무도 못 봤다는데 실종 신고 좀 도와주세요. 네, 접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편분 성함, 나이, 나가실 때 입으셨던 옷차림이나 당시 상황 같은 거 기억나는 대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은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이렇게 이유 없이 잠적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준호 소식 아직도 없니? 아직 연락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준호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새언니, 혹시 오빠랑 싸운 건 아니죠? 전혀요. 정말 평소와 같았어서 저도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새언니 울지 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오빠가 결혼 전에도 가끔 이렇게 잠수 타는 일도 있었어요. 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며칠 안으로 돌아올 거예요. 남편이 사라지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저에게 들려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경찰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네? 차가 발견됐다고요? 어디에서요? 대체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남편의 차가 발견된 곳은 한적한 시골길 근처였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죠. 그러니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 차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이 저를 맞이했죠. 남편의 차량은 문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말했어요. 저 차량 안에서 남편분이 남기신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직접 보시기엔 충격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지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요. 남편이 남긴 걸로 추정되는 편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사는 게 힘들고 미안하다는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였어요. 그러나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일이 잘 안 된 것도 아니고요. 남편 차가 발견된 곳 근처에는 작은 저수지도 있었어요. 저수지 근처 물가에서는 남편의 신발과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정황상 남편분께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셨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럴 리 없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 남편은 절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경찰은 잠수부를 투입해 저수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수색에도 남편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어요. 잠수부들의 수색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욱 확신했죠. 남편은 살아있을 거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 유서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없었죠. 매일 아침이면 저는 습관처럼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남편의 상황을 분석해줬죠. 저는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었어요. 사모님, 우울증을 앓는 분들 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평범하고 밝게 지내다가 갑자기 안타까운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조차 알기 어렵죠. 우울증 환자분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평소에 속마음을 철저히 숨기고 혼자서만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10년을 같이 살아온 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결혼 기념일인데 같이 여행 가자고 여행 상품도 알아보면서 계획 짰던 사람이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그런 사람이 극단 선택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모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어떤 작은 변화도 저는 놓친 적이 없었죠. 남편은 평소 우울해 보인 적도 없었고 사업도 안정적이라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일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수없이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내가 무언가를 놓친 것이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남편이 실종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반복하듯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기에는 온전한 정신으로 있기 어려워서 계속 미친 듯이 몸쓰는 일을 했거든요. 평소처럼 침구를 정리하다가 그날따라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구석진 침대 아래에서
뭔가 작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작고 네모난 녹음기였죠. 엄지손톱만 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녹음기의 배터리는 이미 오래전에 방전된 상태였고요. 꽤 오랫동안 방치된 듯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물건이 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누가 이런 걸 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죠. 결국 저는 이 녹음기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녹음기를 살펴본 경찰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그 녹음기에서 뭐라도 나왔나요? 혹시 제 남편 실종과 관련된 것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을까요? 아유, 죄송합니다만 녹음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무슨 단서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서를 못 찾다뇨. 그럼 그 녹음기가 대체 왜 저희 집에 있는데요? 부군께서 직접 구매하셨다가 침대 아래 떨어뜨린 걸 수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죠. 어쨌거나 안에 어떤 녹음도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나 지문도 없기에 무언가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실종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물건이라 누가 설치를 했는지 찾을 수도 없었고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녹음기를 발견했을 때의 긴장감은 금세 허무하게 흩어졌죠. 집에 돌아와 다시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 돋고 이상했어요. 누군가 우리 부부의 생활을 지켜보았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조차도 불확실했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이며 천장, 가구 하나까지도 모든 게 불안했죠. 혹시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대동해 며칠간 온종일 집안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녹음기나 숨겨진 소형 카메라 같은 게 있을까 봐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었죠.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남편을 감시하거나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치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경찰에게 그런 제 걱정을 말했지만 집을 두어 번 찾아와서 살펴보는 것 말고는 달리 해주는 게 없더군요. 남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요. 경찰은 남편 사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남편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더군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미쳐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녹음기를 발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죠. 갑자기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저희 집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 실종 문제로 시누이가 상의할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새언니, 아무래도 오빠 사업은 이제 내가 직접 맡아서 운영해야겠어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아가씨가 그 사업을 운영해요? 오빠가 이렇게 사라져 있으니까 거래처에도 난리라고요. 빨리 내가 나서서 수습하지 않으면 오빠 사업 금방이라도 망해요. 갑자기 시누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실종된 지금도 직원들이 물건 출납을 맡아서 잘 하고 있었죠. 저도 남편 거래처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 사업체가 곧 폐업할 위기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뭐라고요? 아가씨, 사업이 망하다뇨. 준호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키워왔는지 몰라요? 쉽게 안 망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갑자기 하고 싶다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못해요? 새언니가 뭘 알아요? 지금 오빠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언니야말로 모르는데요? 내가 사업장 가보니까 직원들 담배 피우면서 그러던데요? 직원들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만둔다고 난리예요. 내가 얼른 맞지 않으면 그냥 다 문 닫을 판이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걸 왜 아가씨가 맡아요? 준호 씨 없으면 당연히 제가 맡아야죠. 이건 저희 집안 사업이에요. 준호 씨 없는 빈자리가 그렇게 걱정이면 차라리 제가 나서서 운영할게요. 새언니가요? 농담하는 거죠, 지금? 회사 경영이라는 게 집안 살림하는 거랑 똑같은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언니가 맡았다간 한 달도 안 가서 파산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볼 일 아니라고요, 사업은. 신우이는 저를 무시하듯 바라보며 계속 자기 말만 했습니다. 새언니, 내 말 똑바로 들어요. 새언니한텐 남편일지 몰라도 나한텐 친오빠예요. 오빠 사업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막말로 새언니 결혼 전부터 오빠가 하던 일이라고요. 권리가 있더라도 나한테 있지 않겠어요?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 내가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네? 피가 안 섞였으니 정작 아내인 저는 권리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아가씨야말로 내 말 분명히 들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웠다면 남편이 하던 일은 아내인 제 몫이에요. 사업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아가씨는 이제 신경 끄세요. 내가 준호 씨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유지할 겁니다. 새언니가 사업을 유지한다고요? 듣는 내가 다 민망하네.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말아먹지 말고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가씨는 이제 그만 걱정하고 빠지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난 절대 남편 사업체 관리 권한 아가씨한테 넘길 생각 없어요. 다시는 이 문제로 아가씨하고 언성 높이고 싶지 않네요. 신우이와 저는 사업 문제로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말은 점점 격해졌죠.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내 남편 사업을 가져가나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자리를 비웠다면 남편 사업은 아내인 저에게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신우이에게 넘길 수는 없었죠. 서로가 팽팽히 맞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이씨, 어차피 오빠는 이미 스스로 세상 떠난 게 확실한데 뭘 저렇게까지 기다린다고 전할린지 모르겠네. 뭐 열려문이라도 세워달라는 거야, 뭐야?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만 남편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듯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슬픈 건 그동안 제가 애써 부정했던 현실을 신우이가 입 밖으로 꺼낸 것이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오빠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 정말 제정신이에요? 내가 뭐요? 솔직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다들 쉬쉬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요? 유서도 남긴 판국에? 지금 새언니만 현실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어요? 아무리 막말이라도 정도가 있죠.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왜 마음대로 죽었다고 단정지어요? 아가씨가 대체 뭔데요? 새언니야말로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하고 살 건데? 오빠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라고. 새언니 혼자서만 못 받아들이고 우기고 있는 게 더 문제 아닌가? 됐어요, 아가씨.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2번 다시 내 앞에서 준호 씨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요. 빨리 나가요. 결국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신우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신우이의 관계는 그날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신우이가 떠난 뒤에도 분을 사귀지 못했죠.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신우이가 저런 말을 쉽게 꺼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에게는 자기 오빠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신우이의 행동이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신우이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신우이와의 충돌 이후 며칠 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어딘지 지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용건부터 꺼냈죠. 얘야, 이제 그만 준호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죽은 애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 거야. 이러다 우리 준호만 더 불쌍해진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준호 씨 안 죽었어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장례라뇨. 말도 안 돼요. 남편의 장례를 서둘러 치르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제발 너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례부터 진행해라. 너 이렇게 마냥 기다려봤자 죽은 사람이 돌아오니? 네가 지금 이러니까 준호가 편히 눈을 못 감는 거 아니야. 어젯밤에 꿈에서 준호가 나왔다.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어휴. 어머님, 저도 마음 아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망신고 지금 못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은 무슨 수를 써도 장례 못 치러요, 어머님.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를 오히려 책망했죠. 시어머니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라고? 죽어서도 장례조차 못 치르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떠돌면 그 고통은 어쩌니? 응? 네가 이렇게 끝까지 고집부리면 우리 준호 편히 눈도 못 감고 평생 한 맺혀서 떠돌 텐데. 네가 그래도 준호 아내라는 사람이야?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몰라. 내 자식을 앞세운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장례마저 못 치르면 내 아들이 구천을 떠돌며 얼마나 서러워하겠어. 제발 민정아, 내 아들 좀 편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아휴, 제발 부탁한다. 어머님, 저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직 준호 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마저 버리라고요? 저는 절대로 포기 못해요. 절대로요. 준호 씨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도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오열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장례를 재촉하는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촉이 그랬어요. 마치 뭔가 급히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법원에 실종신고도 해야 하고요. 법적으로도 그 이후로 최소 5년은 지나야 사망 처리가 가능해요. 지금은 아무리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답답해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 그깟법이 다 무슨 소용이야. 언제까지 법 따지고 앉아서 기다릴 거야. 준호가 이미 죽어서 돌아올 리도 없는데 너는 도대체 뭘 더 기다린다는 거냐고.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격해졌어요. 그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죠. 이해도 안 됐습니다. 왜요? 왜 남편이 죽었다고 확신을 하죠? 보통 부모라면 자식이 죽었다는 확실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반대였죠. 결국 대화는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채 끝나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울다 화내다를 반복하며 돌아가셨죠. 그렇게 남편이 실종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제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경찰에서 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방금 부군이신 박준호 씨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시신이라뇨? 정말 제 남편 맞아요? 어떡해. 경찰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계속 남편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었으니까요. 경찰은 침착한 목소리로 장소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저수지 근처의 수로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죠. 반년 동안 저수지 주변을 수없이 수색했는데 왜 이제야 시신이 발견된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허망하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도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가 발견되었는데요. 내 아들 준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준호는 지금 어디 있다고 하니? 응? 아니, 왜 말이 없어? 준호 잘 있다고 하니? 그게 어머님. 얘가 왜 이렇게 울어? 응? 설마 얘야 아니지? 응? 아니지? 어머님, 이제 어떡해요? 준호 씨가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응? 준호가 죽었다고? 아이고,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내 아들, 내 준호가, 아이고, 내 새끼야. 결국 이렇게 끝내 돌아오는구나. 지엄이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가는구나, 준호야. 시어머니는 저보다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웠죠. 앞으로 제게 닥칠 충격적인 진실을 이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연락을 받은 직후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영안실로 안내했죠.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확인해야 했지만 저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죠. 무섭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상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찰이 천천히 시신의 얼굴을 덮은 전을 걷어내자 저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남편분이 맞으신가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맞아요.
제 남편이 맞아요. 경찰은 곧바로 사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가 너무 심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아니, 경찰관님, 남편이 저수지에서 마지막을 선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시신은 저수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수로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확실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저희도 아직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부검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동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스스로 생을 놓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렇게 남편을 보낸 것도 황망한데 남편 시신에 또 칼을 대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됐죠. 저는 결국 부검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타살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저로서도 남편의 부검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했어요. 병원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부검 얘기를 듣자마자 제게 소리쳤죠. 뭐라고? 부검을 한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내 아들을 2번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살아서도 고생한 내 아들, 죽어서까지 몸을 칼로 찢어 놓겠다는 거야? 난 절대로 허락 못해. 어머님, 저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준호 씨가 정말 어떻게 떠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확실히 알아야 하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도 부검은 꼭 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부짖으며 부검을 막으려고 했죠. 병원 복도는 금세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검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경찰은 제 동의를 받아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남편에게서는 그 어떠한 타살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대신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오래 지나 극소량만 검출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소주병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통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모든 정황이 남편 스스로 생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보고했죠. 저는 결과를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저의 모든 의심이 틀렸다고 결론난 순간이었어요. 결과를 들은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네가 결국 내 아들을 2번 죽였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하다 갔는데 죽어서까지 몸을 찢어놔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결국 내 아들을 2번이나 죽인 거야, 이거사.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준호 씨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알아야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고작 네 궁금증 해결하려고 내 아들을 죽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원통한데 어디 내 아들 시신에 아이고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아 살아서도 힘들었는데 죽어서조차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내 아들 내 불쌍한 준호야. 그토록 말렸는데도 기어이 부검을 했다고 저를 원망하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그래서 그렇게 내 꿈에 나왔구나 준호야. 이제 됐으니 제발 우리 준호 장례 좀 빨리 치르자. 내 아들 이렇게 오래 두면 안 돼. 더 이상 시간 끌면 내 아들이 구천을 떠도는 불쌍한 귀신이 된단 말이다. 얘야 제발
우리 준호 불쌍해서라도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하지 않겠니? 알겠어요, 어머님. 장례 치를게요. 준호 씨, 이제 그만 편히 보내줄게요. 그렇게 서둘러 남편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례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말도 걸지 않았죠. 저는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모든 절차는 허무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화장을 한 이후 수목장으로 안치시켜 주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도무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곤 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장례를 끝내고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언니, 좀 괜찮아요? 네. 새언니, 실은 오빠 앞으로 생명보험 하나 들어둔 게 있어요. 생명보험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오빠가 저한테 들어둔 게 있어요. 2년 지났으니 스스로 삶을 놓은 오빠라고 해도 보험금은 지급돼요. 생명보험이라뇨? 아니,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전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준호 씨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시누이가 남편 살아있을 때 남편 부탁으로 들어준 보험이라고 했어요. 사실 예전에 준호 오빠가 저한테 따로 부탁을 했었어요. 새언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요.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새언니 걱정된다고 그래서 미리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입만 해준 거예요. 어쨌든 보험금 수익자는 새언니니까 이제 보험금 받을 준비는 새언니가 직접 해야 할 거예요. 보험이라뇨. 그것도 생명보험이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저에게 숨겼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설마 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생을 등지려고 한 그 선택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인가 싶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전화를 예상이라도 했던 듯 담담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아가씨, 근데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가입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오빠가 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 같은 거 괜히 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혹시 자기가 없으면 새언니가 어떻게 사냐며 무조건 가입해 놓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오빠는 그때부터 이미 자기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미리 눈치채고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는데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시누이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참 무심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남편의 깊은 우울증을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으니까요. 제 자신이 스스로가 한심하고 못나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 이후 처음 걸려온 연락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그날 내가 너한테 손찌검한 거, 그거 정말 미안하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며느리 뺨까지 때렸다는 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머님,
그때는 어머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죠. 저도 너무 놀라긴 했지만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다, 얘야. 준호 죽었다는 소식에 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이 야윈 것 같던데 몸은 좀 괜찮니? 이렇게 지내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싶어서 걱정이구나. 남편이 실종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몸무게는 10kg이 넘게 빠졌죠.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얘야, 내가 볼 땐 네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너 요즘 제대로 챙겨 먹곤 있는 거야? 사실 요즘 제대로 먹기가 힘들어요, 어머님. 준호 씨 일 이후로는 입맛도 없고 그냥 다 힘들기만 해서요.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게 안 먹고 버티다 너까지 병나겠어. 기운 차리게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거라. 내가 간만에 너 좋아하는 음식 좀 해놓으마. 망설이다가 결국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통이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참을 수 없이 심해졌죠. 도저히 밥도 먹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게 다 잘 못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러다가 너까지 쓰러질라. 네 건강 생각해서라도 조금은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 식사를 하라고 권유하셨죠. 그래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두통약 있어요? 머리가 점점 더 심하게 아파서 약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 두통약? 그거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을 거다. 거기 찾아봐라. 나는 밥 준비 좀 마저 하마. 시어머니 말에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에서 두통약을 찾았죠. 하지만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약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한참 요리를 하고 계셔서 제 말을 못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대뿐만 아니라 방에 있는 작은 TV장 서랍도 뒤져보았죠. 서랍 안에는 두서없이 이 물건 저 물건이 가득했어요. 저는 약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뒤적였죠. 다행히 그 안에 구급약통이 있었습니다. 두통약도 있었어요. 그때 손에 잡히는 작은 노트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히 노트를 펼쳐보았고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노트 안에는 남편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은 남편의 서명이었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수없이 반복된 서명이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분명했어요. 마치 정교하게 서명을 흉내내기 위한 연습처럼 보였습니다.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공책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 한 장을 찢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그 작은 소리와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그때는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긴장을 하여 손이 땀으로 젖었죠. 그때였어요. 얘야, 약은 찾았니? 왜 그렇게 오래 걸리니? 네? 네, 찾았어요.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노트를 제가 보았다는 것도 그 노트가 서랍장에 있었다는 사실도 당장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두통약을 손에 든 채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에게 보란 듯이 두통약을 입에 넣었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얘야, 몸이 많이 안 좋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밥 차려놨으니까 앉아서 한술이라도 뜨고 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체한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와서 먹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얘가 왜 이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차려놨는데 한술도 못 뜨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얼른 먹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집에 가봐야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시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차린 저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집으로 급히 달려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보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서류상 사인과 제가 시어머니 몰래 시어머니 공책에서 찢어온 사인이 비슷했어요. 충격에 휩싸인 저는 결국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서류에 적힌 남편의 서명과 시어머니가 연습한 필적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만약 그 두 개가 일치한다면 사태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남편 보험의 사인을 시어머니가 한 거니까요. 그것도 남편 사인을 연습해서요. 그리고 보험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저는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보험금 수익자는 저였는데요. 이중 수익자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중 수익자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제가 수령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저 대신 시어머니가 수령을 하게 보험이 설계되어 있던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도 위험한 상황인가 싶었죠. 저는 곧바로 전문가에게 필적 의뢰부터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2개의 필적을 전달하고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전문가를 찾아갔죠. 제가 여러 번 확인했는데요. 보험 서류의 서명과 이 노트에 적힌 필적은 동일인의 서명이 확실합니다. 네? 정말로 확실한 거예요? 서명이 똑같다고요? 정말 완전히 동일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 서류에 적힌 서명은 남편의 필적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교하게 남편 사인을 흉내낸 서명이었죠. 시어머니가 그리고 시누이가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서운 상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히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상상이요. 저는 필적 감정서를 받은 직후 바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보험 서류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가짜 서명으로 보험에 개입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모든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에 가입한 건 보험사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편분의 죽음과 연관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건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죠. 아니, 경찰관님, 생명보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범죄 증거 아닌가요?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거 명백한 증거 맞잖아요. 하지만 그 보험금 수익자는 사모님 본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시어머니가 남편분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 보험에 이중 수익자가 따로 설정돼 있다고요. 만약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보험금 전부가 시어머니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목적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아유, 사모님, 그건 너무 지나친 억측 아닙니까? 설마 그 연세 드신 노인이 자기 친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해치려 했다는 겁니까? 너무 나가셨어요.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죠. 보험 서명 위조만으로는 남편의 죽음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저는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절차상 추가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재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저는 결국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답답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연락을 해서는 난리를 치셨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디 나를 아들을 죽여서 보험금이나 타먹으려는 악마로 몰아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럼 어머님, 도대체 남편 서명은 왜 그렇게 연습하신 건데요? 보험 서류에 있는 서명이 왜 어머님 필적이랑 똑같은지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때 준호가 일하다가 오른손을 심하게 다쳤었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사인도 못하게 되니까 내가 대신 서류에 사인해 준 거야. 준호가 부탁을 했다고. 늙은 애미가 아픈 아들 도와준 게 죄라도 되는 거니? 응? 그리고 보험금은 결국 네가 다 받아 챙기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는 거야. 이젠 준호 죽고 나니까 너까지 정신이 나갔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따지면 네가 가장 수상한 거 아니야? 응? 준호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서 모른 척하고 준호 우울증 심해지게 방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오른손을 다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 검지와 엄지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오른손 전체에 깁스를 하기도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내가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 죽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미친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경찰이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하자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낚시꾼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고요. 사모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내부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살인사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그래서 일단 저수지 근처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도 걸어봤는데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요? 정말요? 목격자가 뭘 봤대요? 그 사람이 대체 어떤 걸 목격한 건가요? 경찰은 그 낚시꾼이 반년 전 남편이 발견된 저수지 근처에서 우연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낚시꾼은 처음에는 이상한 영상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대요.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 사람도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낚시꾼이 최근 경찰이 달아둔 현수막을 보고 그 블랙박스 영상이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했다고 해요. 낚시꾼은 한동안 아내의 구박으로 낚시터에 안 와서 당시 수색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당장 그 영상 제가 봐야겠어요. 지금 바로요. 도대체 영상에 뭐가 찍힌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영상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경찰은 저를 영상 확인이 가능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죠.
영상 속 화면은 어두웠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길가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수지 근처 길에서 길 옆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잠깐 찍혀 있었죠. 희미한 불빛 속에 보이는 두 사람의 형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누군가를 업고 있었고 시누이가 그 뒤에서 시어머니를 돕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숲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진 채로 엎여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선명히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예요. 여기 엎여있는 사람은 분명 남편인데, 그럼, 설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덕분에 이제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누이 분과 시어머님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상 속의 진실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수익자가 되어 들어진 남편의 사망보험과 그리고 이중 수익자가 되어 있는 시어머니.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밥을 해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내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얼른요. 경찰은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 찍힌 모습이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죠.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반나절쯤 지났을까 경찰이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박선희 씨가 자백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오빠인 사모님 남편분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자기 오빠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경찰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모님,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남편분과 시어머님 관계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무슨 의미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편분께서 최영자 씨, 그러니까 사모님, 시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혼외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오랫동안 남편분을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시아버님이 잘못하신 걸 왜 남편한테 푸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죄라고 자기 아들처럼 키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왜요? 왜 그런 거냐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중 수익자로 되어 있었던 이유까지요. 맞아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계획에는 저까지 남편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결국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법정 앞에 섰어요.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영자, 피고인 박선희. 두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증오로 가득했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저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 주는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 저는 혼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일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홀로 남겨진 집에서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의지하던 지난날의 저는 이제 없었어요.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누군가를 믿지 않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